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저희가 할 얘기가 많은데 예. 당 얘기부터 좀 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어제도 그렇고 직접 여기를 많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한번 저희 정치 시그널 시청자분들께도 네. 이제 보니까 허은하 대표와 약간 이제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허은하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는 이준석 의원의 부하가 아니다, 상황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의 그 얼개를 보면은 이준석이 당의 그 당 대표랑 소통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또 지적하는 내용도 있는데. 예. 소통도 안 했는데 상황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모순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어제 기자들도 다 보고는 이게 기사화할 수 있는 내용도 없고 그냥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잠잠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예. 잠잠해지는 것 같으세요? 어제 이후로? 내용이 없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당에 있는 당원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일로 이제 판단을 끝냈을 거라 봅니다. 어떤 상황인지. 예. 사실 이 일이 지금 처음 불거졌던 건 한 2달 정도 됐는데요. 그 2달 동안에 저는 결자 해지라는 말만 계속 썼거든요. 어떤 잘못한 게 있으면 스스로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 네. 이랬는데 거기다 놓고 이제 급발진해서 들이박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다 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 상황 정치라는 표현이 사실 이제 이준석 의원이 그렇게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네. 어떤 당의 리더십이 실제 대표인 허은하 대표보다는 이준석 의원 중심으로 좀 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었는데 실제로 좀 당 운영이 그렇게 되어 왔다라고 보세요? 이준석 의원 보시기에는? 그럼 그게 뭔지를 알아야 저도 이제 응대를 할 텐데 네. 지금 보면 이런 논리 구조거든요. 이준석은 한 말이 없다. 거기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 다른 당직자들 김철근 사무총장이나 이런 다른 당직자들과 일하면서 있었던 모든 갈등은 이준석이 뒤에 조종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가면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닌 부분을 이제 다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 이제 그쪽에 있는 건데 네. 이 망상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건 다룰 수가 없거든요. 예.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망상 속에서 이제 계엄을 일으키고 하는 건데 네. 저거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평상을 찾기를 바랄 뿐이었는데 이제 어제 선을 넘어버렸다. 어제 그 기자회견은 선을 넘어버린 거다. 그러니까 어제 그래서 그 옆에 서셨던 분들이 사실 국민들이 보고 누군지도 잘 모르셨을 텐데 예. 이 당에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당직자로 등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보면 이번에 이주영 국회의원을 자르고 동대문구 구의원을 지금 정책위 의장에 임명하겠다. 네. 이런 시도도 하다가 이제 좌절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예. 근데 보통 당의 어떤 정책위 의장을 현역 의원이 아닌 분이 물론 원내 정당이 아닐 경우에는 하려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는 경우가 그러면서 이제 구의원 예. 하셨기 때문에 풀뿌리 정책 전문가라서 네. 이주영 의원을 내리고 거기를 올리겠다라고 이제 했거든요. 그거를 듣고 이렇게 공감 가는 분이 있다면은 저는 참 이례적일 거라고 봅니다. 예. 당원 소환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당원 소환제로 서명을 받겠다. 이게 허은하 대표가 스스로 물러날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서 당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임을 하겠다 이런 절차라고 보면 그 되는 외에도 여러 걸까요? 가지 절차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 이제 본인 인증을 하려면은 그 사이트는 구축이 됐고요. 본인 인증을 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패스라든지 나이스 인증 모듈 이런 걸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그거 승인받는데 한 며칠 걸리는 거 그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나간 신지호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계엄 사태 그리고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 없이 하다 보니까 일부 의원의 어떤 극우화 논란도 좀 있을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대안 세력으로 개혁신당에 좀 관심을 갖는 젊은 보수층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좀 당내 갈등이 불거지니까 이게 조금 걱정스러운 것 같아요. 빨리 수습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무조건 이불로 덮고 가는 걸 수습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대선 치를 때도 아닌 건 아니라고 제가 해가지고 정리하고 가자 주의자거든요. 예. 그때 이제 저한테 아니 왜 이거 조용조용 하지 왜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렇게 갈등이 생기느냐. 그렇게 가지 왜. 근데 그거 아니었으면 졌을 거고요. 네. 지금 와서 이제 한 2년 3년 뒤에 보니까 이준석이 그때 옳았구나라는 걸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은 정치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동훈 대표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랑 맞서다가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니까 90도 인사하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한동훈 대표가 약간 강단 있는 이미지보다는
결정적일 때 굽히는 이미지처럼 되어버린 거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계엄 때도 보면 확 이렇게 뭐 하다가 네. 나중에 가서 한덕수 총리랑 공동 경영하겠다. 사실 그게 틀린 얘기거든요. 예. 틀린 얘기인데 그걸 자꾸 이제 타협이라는 모양새로 갔는데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는 그건 타협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건.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와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못했다. 네. 이런 거는 옳고 그름 이전에 정책적인 대안이 A와 B가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서로 조금씩 타협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옳고 그름을 타협하는 건 좀 약간 쉬운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니까 네. 그게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네요. 지금 탄핵 국면을 맞아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더 약간 부딪히고 있는 상황 같은데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일부 보수 유튜버 고발을 하면서 내란 선전을 하는 일반인들까지도 좀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이제 카톡 검열 논란이 불거진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이 보시기에는 민주당의 그런 발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열이라고 하면 사전 검열을 해야 되는 거나 아니면은 전산망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그걸 검열하면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간이든지 누가 올린 걸 신고해서 수사하겠다는 사실 검열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법리를 굉장히 넓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 봐요. 예.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종북 논란이 있었을 때 네. 그때 신나가지고 이제 여당 측에서 아무나 내놓고 종북이라 막 그랬어요. 조금만 본인들의 생각과 통일에 대한 관점이 다르면은 너 종북이지. 예. 그다음에 그 종북이 되게 심각한 단어거든요. 그렇죠. 종북이 거의 뭐 반역죄 비슷한 거거든요. 예. 근데 아무나 종북 만들어 버려가지고 막 저랑 같이 방송 출연하던 김갑수 선생님이 나는 종북이다 본인이 막 그러고 다닐 정도였어요. 예. 치와화되니까. 그때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네. 그 정도가 되니까 예. 종북이라는 개념이 오히려 무의미해진 것처럼 아무한테나 아니 국민들이 뭐 자신과 공감 가는 인터넷 게시글 같은 것도 유포할 수 있고 한 거지. 그 컨텐츠를 만든 사람들 정도는 내란 선동에 참여했다 볼 수 있지만 단순 유포하는 거 정도를 이제 내란 선동을 잡기 시작하면은 네. 글쎄요, 그거는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좀 이성을 찾아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는 초기에 그래서 범야권 이렇게 모일 때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200석을 넘겨야지 탄핵이든 아니면 특검이든 통과인데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본회의장에서 계속 소리 지르면서 내란 공범 이런 거 하지 말자고 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몰아가지고 그럼 200석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절차가 지연되는 거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리더십에서 조급증이 자꾸 보이는 게 네. 민주당에 굉장히 치명적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조급증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렇죠. 예. 지금 뭐 뭔가 이것 때문에 결집하는 것 같으니까 그 결집을 그러니까 깨려고 지금 그런 대한민국 정치의 예. 두 구심점이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고 하나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인데 문제는 두 분 다 날 받아놓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날 받아놓은 사람 둘이 이제 서로 자기들끼리 이러고 있으니까 몇 년간 대한민국 정치가 이 모양이었던 거고 저는 둘 다 날 받아놓은 거는 하늘의 운명에 맡기고 예. 좀 평상심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좀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라는 것 같아요. 뭐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도 이재명은 여배우와 사랑에 빠졌었다. 민주당은 친북 종북이다. 이 두 가지 문장에 대한 참과 거짓도 구별을 못하는 게 민주당이다. 이런 비판을 했었고 그리고 뭐 국민의힘에 보면은 이제 미디어 특기가 있잖아요. 네. 거기는 뭐 나를 고발해라 이런 피고발인 뭐 캠페인까지 벌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나경원 의원이 1호 피고발인으로 본인이 좀 뭐 서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의 대응은 나경원 좀 재판 받고 계신 것도 많은데 그런 것까지 또 이렇게 앞장서시다니. 예. 1호 피고발인이 되겠다고 하시는데 예. 국민의힘 대응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네. 이거 결국 지금 확인되고 있는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치열해진 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 탄핵 심판 받고 있을 때는 그때 이제 사실 저는 탄핵 찬성이었지만은 긴가민가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윤모 씨와 한모 씨 두 분 검사가 네. 사실 공동지감론 경제 공동체라는 새로운 법리를 창시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이 해놓은 법리대로 과연 탄핵과 그다음에 형사재판이 이루어질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분 또는 여기에 따른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나 이런 거로 정치판이 짜인 게 아니라요. 네. 이미 시선이 그 다음으로 넘어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봤을 때 한쪽은 극우화되고 있고 한쪽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날 받아놓고 지금 저런 식으로
조급해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 정치적 상황 자체가 비현실적인 겁니다 지금. 이게 조급 중에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준석 의원께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를 해서 민주당은 뭐 이르면 내일 아니면 네. 16일에는 처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국민의힘도 지난번에 이탈표가 2명만 더 이탈했으면 이제 통과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좀 수정안 만들겠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와중에 민주당이 외환죄를 추가한 걸 두고 좀 논란이거든요. 뭐 거기 보면은 이제 북한을 외국이라고 볼 수 있냐는 논란도 있을 테고 대북 전단 살포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좀 재개한 부분은 북한의 어떤 요인이 있는 건데 그것까지 넣으니까 이게 안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당이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중앙일보 단독에 따르면은 그 조항을 넣으라고 한 게 사실상 이재명 대표였다라는 식의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게 사실이라면 또다시 조급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다. 네. 원래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특검도 그렇고 지금 뭐 특검 무수히 올라와 있지만은 거의 비슷해요. 1번, 2번, 3번, 4번 한 10가지 넣고 여기에 대한 수사 그리고 11번은 뒤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이 1번과 10번을 수사하면서 나온 인지된 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사실 실제 그럼 외환에 준하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 한들 안 써도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다 보면은. 근데 그거를 지금 굳이 넣겠다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거죠. 여기 이거 수사하게 한 다음에 먼저 이미 시선이 대선으로 가 있었던 거예요. 네. 국민의힘은 아니면 대한민국 보수 세력은 안보 그러지만 사실은 외환을 저지르려고 했던 세력이다라는 거를 마케팅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다고 좀 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국민들은 지금 계엄 이후에 이게 빨리 명명백백히 수사를 통해서 뭐가 밝혀지길 바란 마음에서 내란 특검법을 지지하는 거지. 이재명 대표 어디 대선 때 마케팅용 하나 만들어 주려고 지금 이렇게 신랑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마음이 앞서간 것 같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그 이제 사실 국민들이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 계속 쟤 되게 나쁜 애야를 계속 이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나쁜 애인 거 알아요 이미. 그런데 거기다 계속 때리려고 하니까 오히려 반감이 좀 생기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네. 예. 그러면은 이준석 의원 보시기에는 굳이 외환죄 부분까지 넣을 필요는 없다. 내란 특검법에 그런 생각이세요? 저는 신속한 특검을 통해 가지고 진실이 밝혀지는 게 중요하지. 여기에 백화점식으로 뭐 온다고 해가지고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요. 마케팅용 하나만 추가될 뿐이지. 예전에 박근혜 특검법 제가 최근에 찾아봤거든요. 네. 아까 전에 1번부터 막 14번까지 막 이렇게 청구항이 있고요. 거기 15번이 이제 1에서 14까지 있던 거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14번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모르겠습니다. 무슨 뭐 삼성병원의 외상센터에 누구 취업 비리에 대한 수사가 14번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적어놨군요. 그 결과 뭔지도 기억 안 나고요. 왜 수사했지도 기억 안 나요. 그런 게 있었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도 최근에 찾아보고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좀 무의미한 거에 좀 시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확실히 뭔가 이렇게 빠르게 끝내고는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조급해 보이고 이게 이를테면 이제 똥볼을 차는 것 같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인 것 같아서 특검법이 좀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정당 지지도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계엄 사태 이전으로 좀 돌아갔어요.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올라왔고 민주당 지지율은 계엄 이후에는 거의 뭐 48%까지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저거를 보는 일반 국민들은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이게 탄핵 국면에서 여당 지지율은 오르고 이걸 주도했던 제1야당 지지율은 떨어지는 상황을 겪다 보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요. 언론 노출도가 확실히 영향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민주당이 올라갔을 시점은 뭐 김병주 의원, 박선원 의원 이런 분들이 매일매일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뭐 어디서 가져온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공개하고 이럴 때는 국민들이 민주당이 이걸 굉장히 그 내란에 대해 가지고 진실을 파헤치고 이런 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요. 근데 그게 이제 빠지고 나니까 지금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조급함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느낌이 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좀 전술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전술이요? 그렇죠. 내란 특검에 대해 내란 특검 이전에 저는 탄핵 직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거 민주당 의원 일부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료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흘리면서 자기 장사하는 것보다는 국정조사를 차분하게 진행하자고 해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정보가 오가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민주당은 거기서 단독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본인들이 좀 이 국면을 주도하고 싶은, 그렇죠. 혼자서 하고 싶은.
그래서 국정조사에 이제 그 개혁신당 의원도 안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예. 아, 그쵸.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용해인 의원 넣어줬을 걸요 아마. 예.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좀 넣어서 해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판은 단독판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겠죠. 예. 그리고 그걸 한동안 이제 즐겼던 것이고요. 네. 예. 근데 그게 좀 드러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도 나왔어요. 이게 뭐 차기 대선 주자 조사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32%로 뭐 제일 높기는 한데요. 나머지 주자들을 다 합치면 뭐 비슷비슷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위를 했다는 건데 이게 일부 조사에서 저런 예. 조사가 나와서 이게 좀 보수가 과표집돼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만 한국 갤럽 조사에서도 저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런 갤럽은 궁금증이 자유응답이거든요. 갤럽은 불러주고 고르세요가 아니라 생각나는 사람 아무나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기서 김문수 장관이 8%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김문수로 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할 만한 수치가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김문수 장관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수치겠지만은 보수 진영 전반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게 그 강경 보수세가 커지고 있구나. 예. 이게 확장성에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대선으로 갔을 때 1대1로 붙었을 때는 오히려 저런 식으로 이제 보수 강경 보수 쪽으로 붙어 있을 때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본인이 기준점으로 나이를 판단하잖아요. 네. 저도 20대에 있을 때는 40대인 사람들이 어이구 나이 차이 많이 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올해 40이 돼 보니까 왠지 20대는 너무 젊어 보이고 이런 게 사실 사람의 착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51년생인가요, 김문수 장관님이? 예. 그러면은 51년생이 지금 70 몇 세입니까, 지금? 75세, 74세 정도 되겠네요. 예. 그쯤 될 텐데 이 정도가 대통령 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수의 지지세에 상당 부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분들의 연령대가 대충 추측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좀 이게 나중에 확장성 문제는 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걸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김문수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보여줬던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는 조금 명확하게 본인 소신을 계속 지키는 행보를 하긴 했었습니다. 이게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딱히 뭐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거나 뭐 이런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그게 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게 실제로 뭐 대선 출마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제가 이제 김문수 장관과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좀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양갈래로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실제 나가셔야 됩니다 이런 분도 있고 이거는 잠깐 이렇게 특정한 상황 속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리는 분도 있다고 했는데 저 상황이면 나오려고 하실 겁니다. 제 생각에는. 나오려고. 네. 이준석 의원은 사실 저희가 저 그래픽에 담진 않았는데 5%보단 좀 낮게 나와서 네. 저희가 담진 않았습니다만 이준석 의원은 어떤가요? 뭐 계속 조사하면은 그 후보군 안에는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선거는 건 구도가 짜인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차피 개혁신당에서 제가 출마하면은 저 국민의힘 후보 많은 분들 중에 한 분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구도가 정리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세팅이 시작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저는 그래서 개혁신당의 뭐 일부 구성원 빼놓고 거의 95% 이상 구성원들은 지금 대선 준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일부 구성원을 빼놓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보니까 대통령이 SNS 글 하나 올린 게 있어서 그걸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이준석 의원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봤습니다. 봤습니까? 근데 아침에 올라온 글인데 미국 산불과 관련해서 좀 당부를 하는 메시지를 냈거든요. 예. 저런 글을 올린 속내 뭐가 있을까요? 내용에 틀린 건 없으니까 뭐 비판하거나 이럴 건 아닌데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은 뭐 대통령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본인이 복귀할 수 있다라고 이제 믿는 상황이라는 것 같아요. 근데 좀 현실을 자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본인이 법률가라면은 네. 계엄을 이렇게 일으키고 나가지고 대통령이 복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예. 그것도 불법 계엄에다가 망상 계엄 아닙니까? 부정선거를 무슨 뭐 파헤치겠다는 이런 거. 저는 그거 자각이 돼야 되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렇게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게 당연하겠지만은 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 관저 주변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갔을 때 정말
정말 누가 봐도 극우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만 있느냐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반 시민들 중에도 상당수가 좀 간다는 얘기도 저는 듣고 있어서 이게 정말 무시할 만한 정말 극우 성향만 가는 그런 목소리인지 요건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이 동아일보 건물 앞에서 예. 태극기 부대 시위할 때도 보면요. 네. 그 판을 벌린 거는 사실 좀 강경보수 성향이지만은 거기 참여하시는 분은 또 안 그런 분도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그러면 나중에 갔을 때 5,500만 대한민국 사람들 속에서 아무리 포션이 커도 어느 정도겠느냐는 생각보다 크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 믿고 그때 자유한국당이란 당이 예. 아니면 황교안 대표가 그거 믿고 가다가 선거에서 결국에는 선거는 그 반땅 싸움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작전을 짜서 아스팔트 이거 전략 믿다가 그냥 화끈하게 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지금 그 한남동에 계신 분들 그 한 분 한 분의 정치적 그 의사 표현이 자유겠지만은 그게 뭔가 대한민국의 다수의 생각을 바꿀 정도인가라는 거는 그게 아마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정치인은 많지 않을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좀 여쭤봐야 네. 될 것 같은데요. 주말 동안 은퇴 콘서트를 하는 이제 나훈아 예. 가수 나훈아 씨의 어떤 콘서트에서 나온 발언 가지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었는데 뭐 왼쪽 팔을 이렇게 치면서 네. 왼쪽 니는 잘했느냐 뭐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거다. 뭐 계엄을 놓고도 양비론을 펴는 거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좀 비판이 나왔거든요. 나훈아 씨 법 원래 이제 정치적인 어떤 네. 해석을 낳는 발언을 하는 걸로 유명한데 민주당에서 보이는 그런 반응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니 그 아무리 예술인 아티스트라 하더라도 본인의 정치적 견해를 나타내는 걸 할 수 있는 거고 예. 저는 나훈아 씨의 연령대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오히려 민주당이 하는 일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게 표준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예. 아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했던 게 입틀막 아닙니까? 근데 그 카이스트에 다니는 학생들 연령대에서는 또 그게 윤석열 대통령 불만이 많은 게 또 그 표준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 대고 입틀막 하려고 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받은 건데 나훈아 씨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연령대에서 그 민주당 비판적인 생각 안 하는 게 또 이상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근데 또 들어보면 양쪽 다 잘못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누굴 탓할 때냐 뭐 경제랑 민생이나 챙겨라 뭐 이런 게 좀 큰 틀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나훈아 씨 얘기는. 저는 나훈아 씨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을 했고 뭐 민주당도 아마 일부의 반응이겠죠. 근데 예. 너무 그런데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